어제 점심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네, 오후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오전에 이것이 조금 상태가 좋지 않아서 채널 1이 안 그리고, 근데 채널 1이 잘 듣지 않으니까 오후부터는 채널 3으로 해서 한글을 들어주시고 영어는 채널 2가 되겠습니다. You can use channel 2 for English. 그러면은 이번 심포지움의 두 번째 주제는 지속 가능한 수산업에 대한 것입니다. 발표자는 장동석 교수가 되겠습니다. 장동석 박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동석 박사님은 1970년대 이래 부산에 있는 부경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셨습니다. 2005년에 퇴직하여 현재는 부경대학교 명예교수이시며 2009년부터 대한민국 학술원의 회원이십니다. 장 박사님은 일생 동안 수산식품 위생물학 연구를 하고 가르쳤으며 한국의 수산식품 위생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병원성 비브리오, 마비성 폐독, 해썹 시스템 연구에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오늘 장 박사님은 지속 성장 가능한 한국의 수산업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장 박사님. 방금 소개받은 장동석입니다. 점심을 자시고 나면은 모두들 다 조금 몸이 노곤하고 이럴 텐데, 하나 제가 발표 전에 말씀드리면은 다른 식품 공장이나 어디 공장 가면은 냄새가 별로 안 나요. 그런데 수산물 공장에 가면은 바다 냄새가 나든지 생선 냄새가 나든지 그 냄새가 나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발표할 때에 다른 분들은 냄새 나는 분야가 아니었는데 제가 이 발표를 하고 나면은 신선한 바다 냄새를 좀 맡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DMAO 비린내 냄새를 맡으시든지. DMAO 이거는 본래 영국 도리 리서치에서 흰색 생선 선도 판정할 때 썼는데 그것이 지금은 수산물의 선도 판정할 때 하나의 큰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이 내용은 우선 서론은 제가 읽고 나머지를 PPT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발표 내용 중에서 영문은 텍스트 53페이지 있고 국문은 텍스트 185페이지에 있습니다. 해양은 지구 환경에서 담당하는 그 역할과 생산되는 무궁무진한 자원들이 인류의 공존 공영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재론할 필요가 없는 지구의 영원한 보고입니다. 이 해양을 발판으로 한국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원양업, 연근해업, 양식업을 발전시켜 세계 유수의 수산물 생산 대국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수산물 수출을 통하여 국가 경제의 큰 버팀목 역할을 하였고 국민이 소비하는 동물성 단백질의 근 50%를 차지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업발전 과정에서 한국의 수산업은 수출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중화공업에 내주게 되었으며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빠르게 줄게 되어 그 위상이 낮아졌고 최근에는 메가 트렌드라 불리는 국내외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변화에 직면하여 불확실성의 세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안 지역의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생산 해역의 환경 변화와 사람들의 생활 양식과 사회 규범까지 변화시키고 있는
인구 절벽, 고령화, 그리고 도시화로 상징되는 인구 구조의 변화는 수산업의 지속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측면에서도 소비자들의 개성과 감성 중시, 건강 지향, 친환경 성향 등으로 인해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의 소비자 주도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등의 융복합 혁신 기술은 산업의 경제성을 흔들고 있으며 인간의 사고방식까지 바꾸고 있어 발빠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바다 면적이 44.3 스퀘어킬로미터로 육지의 4.5배이며 해안선 길이는 14,960km에 달하는 수산해양국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수산물은 여전히 국민 식생활과 건강 및 영양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어촌 지역은 국민들의 휴식적 휴양 공간으로서도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어서 수산업은 포기할 수 없는 기반 산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한국은 기존의 틀을 벗어 던지고 발전 방안과 추진 동력을 마련하여 수산업을 재도약시켜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발표에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메가트렌드의 출현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 수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미래 수산업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지 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제가 발표하고자 한 순서는 첫째, 세계의 수산물 이용이라든지 생산, 그 다음에 한국 수산업의 현재 위치, 그 다음에 수산식품의 가치, 또 한국 수산업의 도전,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수산 생산고를 한번 볼 것 하면은 양식이를 여기에 색깔별로 요즘에 처음에 1950년대에는 약 한 2천만 톤 되는 것이 지금은 그 1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매년 증가율이 한 4% 되는데 우리나라는 한때 원양업이 엄청 성해가지고 세계 제3위의 원양어획물 생산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부 여건 변화, 자국 위주의 그 수역을 갖다가 업하러 들어가면은 세금을 매기고 자원을 자국 위주로 움직이려 하기 때문에 수산 교역에 있어서도 WTO 시스템이라 하지만은 상당한 그 벽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볼 것 같으면은 그 해산 어류 양식, 근데 그 뒤에 이 전체 이 해조류 양식 이것이 엄청나게 증가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수출입 관계를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이쪽은 금액면이고 저쪽은 물량면인데 이쪽에 수입면에 있어서는 소위 말하는 그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그 증가 폭이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수입 물량에 있어서 이제 이런 차이가 상당히 난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선진국에서 그 수입액이 급속도로 이 Q컵으로 올라가는 반면에 그 개발도상국에서는 이게 낮은데 저 나름대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선진국에서는 고가의 수산물, 고급 수산물을 주로 많이 수입하는 것이 아닌가. 저도 한번 먹어보면은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수산물 수출 대국이었는데 지금 수입 대국입니다. 지금 킹크랩 한 마리 먹으려 해도 돈이 엄청 비싸요.
그 다음에 훈제 연어만 해도요, 노르웨이에서 수입해 오는 것이 몇 년 만에 2배씩 늘어날 정도로 우리나라 수입문에 있어서 수산물이 옛날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 패턴을 볼 것 같으면은 전체 식량의 전체 생산량의 대부분이 식품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고, 1인당 소비량 또한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세계적으로 수산물 소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한국 수산업 이제 상황을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은, 여기 좀 도와줘요. 이게 이래 하면 여기 더 내려가야 되는데.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됐어. 요 그렇지. 예. 실질적으로 이쪽에 보면은 양식, 이게 이제 그냥 어선어업으로서 잡은 양하고 뒤에는 이제 양식 그리 되는데, 실제로 그 변화 패턴을 볼 것 같으면은 처음에는 바로 잡은 비율이 엄청 많았는데 2020년도 대에서는 그 양식고가 엄청나게 많이 차지했다. 전체 중에 한 62%가 양식고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비량을 볼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 현재요, 육류 소비량보다도 수산물 소비량이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안 나오는 것, 지금보다도 더 양이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산물 소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그마한 어촌에 가면은 경매되지 않고 새벽에 잡아온 생선들이 그대로 횟집에 들어가서 소비되는 양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보다는 더 많을 것이다, 이런 것도 짐작할 수 있고, 이것은 이제 2013년도에서 15년도 그 통계인데, 18년도 그때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68kg per year 더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일본이 수산물 소비 1위였는데 우리나라가 1위가 된 지는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미국, 그 다음에 유럽, 그런데 여기에는 이 통계에서는 안 나왔는데 노르웨이가 소비량이 엄청 높습니다. 일본하고 거의 맞먹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한국 수산물 수출입 현황을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제일 처음에 1980년도에는 말이죠. 전체 수출고가 175억인데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8억 불로서 전체 그 표포션이 한 4.3%였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는 23억, 그 다음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밖에 안 됩니다. 한국이요, 수산물 수출의 산때는 우리나라 전 수출고의 근 20%를 수산물이 차지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전체 수출품 중에는 중석이라든지 1차 산업 일부 있고 수산물 중에 김이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출이 많이 됐는데, 이 수출 그거 할 때 저도 경제개발 5개년 개혁에 우리나라를 굴 생산 세계 1위국을 만드는데 그 자료를 좀 내라. 그래, 원인은 뭐냐 하면은 외국은 인건비가 엄청 비싸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굴 양식할 수 있는 해역이 굉장히 넓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외국에서 수산물로 고급 어종은 수입을 금지를 했습니다.
또 국내 식당에서는 해외 관광객 외에는 도미라든지 고급 어종은 아예 판매가 금지가 됐습니다. 그때 수산물 수출을 확출하기 위해서 그러면 굴은 아주 좋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도 미국에 보면은 자동화가 일부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하드 클램이라고 그 클램 그 탈각하는 거 보면은 컨베이어 벨트의 온도를 800도 이상 높은 데서 일정 기간 통과하고 나서 나오면은 바로 콜드 워터로서 그 워터 샤워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폐각이 딱 터지는데 그것을 많은 실험을 통해서 몇 도에서 몇 분간 어떤 물을 샤워시켰을 때 폐각이 잘게 안 뜯어지고 조금 크게 떨어져서 양쪽에 벨트 가에서 그 사람들이 집어낸다. 그때 인건비가 엄청 비쌌어요. 제가 그 대사관에 갔을 때, 굴 그 까는데, 그 롱아일랜드 뉴욕팜, 오이스터팜 거기 가니까 숙련공 하루에 인건비가 우리나라 말단 공무원 한 달 월급하고 거의 맞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와, 미국은 참 이 살기 좋은 나라구나 이런 정도인데 왜 그러면 오이스터가 세계 1, 2가 될 수 있느냐? 굴이 생기 먹기로 말이죠. 조개 모양 뭐 다른 거 일정하게 생겼으면 이는 뭐 컴퓨터로 가지고 어떻게 측정해 가지고 다음 동작 자동화를 할 수 있는데 굴은 생긴 것이 지 마음대로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 탈각하려면은 사람이 손이 가지 않으면 탈각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그 때문에 그 페루 생산 해역을 수출 해역을 하기 위해서는 한미 페루 위생 협정을 맺어야 된다. 그 당시에 한미 페루 위생 협정 맺어진 나라는 캐나다, 멕시코, 그다음에 호주, 프랑스, 이태리, 영국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페루 위생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 당시에 60년대 초에 우주 식량 개발하는 그 기초가 지금 햇삽 그 기초지요. 그때 수산물은 미국 FDA 규정에 따라서 그걸 전부 다 모니터링하고 오이스터 그로잉 팜을 세니터리 그 클래시피케이션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등록을 하고 공장도 미국 FDA의 규정에 딱 맞도록 등록해서 지정된 공장에서 생산된 냉동 페류, 가열하지 않는 것도 미국에 수출하게 되었어요. 그걸 계기로 해서 유럽에서도 한국 수산물이 위생이 미국하고 위생협정이 맺어졌으니까 어느 정도 믿음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유럽에 수출할 수 있는 길도 한미 페루 위생협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밑에 그 수입한 거를 보면은 1980년도에 0.4%, 400만 불밖에 1억도 안 됐는데 그때 포션은 0.2%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전체 54억 불. 그러니까 수입은 그 54억 불인데 수출은 23억 불밖에 안 되고 그 비율도 이렇게 낮아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세계적으로 이 수산물을 먹고 있는 그 지역별로 이제 쭉 분포를 했는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 그 한 10g 이상 먹는데 이건 색깔별로 했습니다. 이 노란색이 된 이건 전부 다 이제 섬 종류고 그런 데인데 이것은 전체 동물성 단백질의 소비량의 20% 이상을 수산물에서 그 취득하고 있다. 이것은 이제 FAO에서 어떤 리포트를 냈는데 앞으로 수산물 이 양식이라든지 수산물이 우리 인류의 기근 해결이라든지 단백질 공급원에 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에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지속 가능한 수산업 이것이 인류의 기근 해결과 식품 그게 큰 역할을 하겠다. 과거에는 우리나라는 쌀을 주식을 할 때는 수산물은 반찬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식량 작업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수산물도 식량화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생선 위주로 먹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식량화한다. 햄버거에도 생선 햄버거를 연다든지 각종에다 그 변형된 상태로 집어넣어서 한다. 이런 생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이 또 왜 중요하냐. 고도 불포화 지방산이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비했을 때
수산물이 월등히 높습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에 포함되어 있는 EPA나 DHA, EPA, DHA 이것은요, 여러 가지, 특히 DHA는 우리가 뇌 신경 구성물질로서 그걸 좀 많이 먹으면 어린이 발육할 때 뇌 발달이 잘 되고 노인들은 치매가 좀 생기는 것이 지연이 된다든지, 또 각종 성인병 예방에 EPA나 DHA가 좋은 역할을 한다는 것은 여러 문헌을 통해서 우리가 능히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말은 제가 70년대 초반에 페루위생협정 자료 제가 이제 기술 배운다고 미국에 가 있을 때 대서양 연안에 수산식품 식당에 들어갔어요. 식당에 들어가니까 위에 이 세 개가 붙어 있었어요. Eat fish live longer, eat clam last longer, eat oyster love longer, last longer 이런 식으로 돼. 그 당시에 저는 생각할 때에 미국 사람들은 육류를 주로 먹고 생선을 안 먹으니까 좀 생선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포스터를 붙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 그 당시 실제로 보면 미국 사람들은요, 오이스타는 날 것도 먹어요. 오이스타 먹고 그 다음 클램 종류 이거는 주로 클램 차우다라든지 좀 쿠킹한 걸 주로 먹고, 연어는 훈제 영어를 주로 먹고, 그 외에는요 캘리포니아 연안에 해삼이 엄청 많이 나는데도 미국 사람들 그거 먹지 않았어요. 중국말에 그런 일 있으면 산에 가면 산삼이고 바다 가면 해삼이라 할 정도로 이 해삼은 영양적으로도 참 좋다는데 그 패턴이 그런 식으로 되는데, 요게 이제 한국에서는 이 밑에 두 개를 더 붙였어요. 멸치를 먹으면 아주 약동을 더 잘할 거다. 그 다음에 해조류를 먹으면 더 오랫동안 매력이 있을 거다. 이게 해조류는 다른 나라에서는 별로 잘 안 먹어요. 한국 사람들이 잘 먹고, 그래서 이 말이 엄청 오래된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소비 촉진을 위한 선전 문구가 아니고 과학적으로 왜 좋으냐, 고기를 먹으면 왜 오래 사느냐, 조개를 먹으면은 왜 저렇게 끈기가 있느냐, 그래 오이스타에 관한 또 조크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이스타를 먹으면 좋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본다. 그래서 제가 이 용어를 끄집어내 봤습니다. 옛날에는 식품에 있어서 그 식품이 좋으냐 나쁘냐, 육상 식물은 대부분 다 탄수화물 위주지만 해산 동물은 단백질이 줍니다. 물론 육상에도 충류들이 있지만은. 그런데 그 프로테인이 옛날에는 어느 것이 좋으냐 할 때, 식품이 어느 게 좋으냐 할 때 동물성 식품이 프로테인 함량만 따졌어요. 그 뒤에는 그걸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걸 따졌는데, 그 뒤에는 그 아미노산 중에서도 필수 아미노산이 얼마나 있느냐, 또 소화율이 얼마만큼 되느냐, 그 다음 최종적으로 기능성이 어떤 게 있느냐, 이것이 그 식품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타우린하고 글루타메이트, 메사요닌 이런데, 타우린 이거는 여러 가지 기능이 알려있습니다. 피로회복이라든지 이런 데도 돼 있고, 그 다음에 글루타메이트 저것도 보면은 MSG 이것도 지금 GMO하고 마찬가지로 한때는 엄청나게 소비자들이 반대를 했는데, GMO도 아무리 안전하다 해도 지금도 소비자 단체에서는 그걸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떤 몇몇 학자들이요, 그 나쁜 것만 이렇게 찾아내가지고, 그거는 정상적으로 샘플링도 안 된 그런 논문이었어요. 내막을 살펴보면은. 그런 것 때문에 MSG도 실제로 일본에서 처음에 시작됐는데, 다시마에서 글루타믹 애시드 이게 구수한 고기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그걸 먹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화학 생산품이 아니고 발효 제품 MSG인데도 지금도 엄청나게 반대 그런 것이 많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버. 옛날에는 이 파이버 이거는 인체 내에 들어오면 소화도 안 되고 아주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서양 사람들이 말이죠. 아프리카 전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대장암이 많이 걸려요. 육류를 많이 먹어요. 그 다음에 이 식이섬유를 먹으면 대장암에 덜 걸린다. 사람이 하루에 대변량이 어느 정도 평균 160g을 봅니다. 하루에. 160g을 보는데
우리가 다이어트 파이버를 먹으면 그 양이 늘어나죠. 그 늘어나는 양이 장 청소를 하는데 큰 기여를 한다. 또 하나는 유산균의 먹이가 됩니다. 유산균이 먹이가 되니까 또 우리 건강에 좋다.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해조류를 제외한 이제 의류 생산량 보면은 이것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어려움 처지가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산량이 2008년도, 9년도 피크를 이뤘다가 지금은 저렇게 떨어져가 있습니다. 떨어져 있으니까 앞으로 저걸 타개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그 어촌, 농촌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 생산 인구가 엄청 줄어듭니다. 노화되고 시설도 노화되고 인구는 노령화되고 그 다음에 규모는 영세하고 정말 힘드는데 여기 보면은 바로 2010년도 그 위에 가면 더 이제 격차가 심해지게 되겠죠. 2010년도 어촌 가구가 전체 중에서 그 6만 5천 차지한 비율은 0.38%. 2019년에는 5만 가구, 그 다음에 가구 수는 0.25%밖에 안 된다. 인구로 볼 것 같으면은 2010년에 4,900만일 때 17만 1,000명, 그 다음에 2019년에는 전체 인구 5,100만 중에서 약 한 11만 3천. 그러니까 앞으로 수산업이 참 농촌하고 마찬가지로 같은 그러한 어려운 점에 처해져 있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 유통, 소비, 무역 이런 것도 시간이 아주 너무 빨리 가가지고 좀 스피드업 해야 되겠네요. 인구 구조를 볼 것 같으면 위에하고 밑에하고 비교했을 때 노령 인구 비율이 엄청 늘어나서 문제가 된다. 이런 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우리가 4차 산업혁명 하면은 뭐 메가 트렌드라는 말을 나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메가 트렌드가 뭔가. 그래 되면 앞으로 기가 트렌드가 또 나올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이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ICT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가 있죠. 발달되어가 있는데 수산업에 적용된 것은 굉장히 미진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떤 산업이든 간에 팔로워일 때하고 리더일 때하고 완전 다르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굉장히 세계 선도하지만 메모리 쪽에는 선도지만 그 외에는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산업이 발전되는 데는 이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고 여기에 필요한 기술자도 많이 양성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닥쳐올 그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느냐? 기후변화에 대한 것은 하다 많은 사람들이 또는 언론들이 어떤 해가 있고 어떤 것이 있고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우리 인류 복지에 얼마만큼 큰 재앙을 가져오는가 이거는 다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바다에서 그럼 얼마만큼 해가 오는가 이거는 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심도 적고 거기에 대한 연구자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들면은 이거 changes in sensor function efficient 의류가 말이죠. 이게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은 어쨌든 사람을 한번 따져. 사람이 36.5도씨인데 1도만 올라가면 이거 위험하다. 또 어떤 데는 PCR 검사를 해야 들어야 된다. 그 정도 안 쓰면 2도가 더 올라가면 병원에 가야 되죠. 3도가 올라가면 잘못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의류에 해산 생물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갈 때 1도가 올라갈 때 얼마만큼 큰 피해가 올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특이한 게 세계가 전체적으로 지난 5,000년 동안 변화보다도 과거 한 50년 동안 변화가 더 큰데 지구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 해수온도 올라간 게 과거에 5,000년 동안 1.09도 올라갔는데 100년 동안에 우리나라는요 그 2배 이상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한국 중심에 CO2 배출량이 엄청 많은 나라들도 있고 인구도 많습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
뭐 4분의 1보다 훨씬 많죠. 그 인구들이 한국 부근에 있으니까 한국 이 해를 지금 오염도도 말이에요. 미세 플라스틱 그 오염도도 세계 1, 2위, 특히 인천 앞바다하고 낙동강하고 그 수질 검사를 하니까 세계에서 오염도가 1, 2위 간다 할 정도로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30분까지죠. 그럼 시간이 다 됐는데 이제 우리가 스마트 붙이면 참 델리케이트한데 요즘 스마트만 붙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전화기만 붙이는 줄 알았더만 요즘 뭐 집도 스마트홈, 냉장고니 뭐 전부 다. 그러면 앞으로 사람과 기계 간에 하다가 이제는 IoT 물건 간에 인터넷이 되면은 사람이 앞으로 할 일이 뭔가? 지금 뭐 주 52시간 이야기하지만 앞으로 그럼 뭐 일주일에 한 몇 시간만 하면은 기계가 다 할 거 아닌가? 그런 그 염려도 가지고 있는데 한말로 이야기해서 아쿠아컬처라는 건 뭐냐? 사람이 이사를 결정하고 사람이 노동하는 것을 사람이 이사 결정하고 기계가 좀 하는 것이 그 반쯤 자동화된 건데 만다 스마트화 될 경우에는 뭐냐면 기획부터 설계, 생산까지 전부 다 자동화해서 한다 이런 이야기. 밑에 보면은 그 이제 사람이 넣은 데이터, 그 다음에 또 그 AI 그거를 해서 그 다음에 수질 자동화시키고 수질 밑에다 이제 수중에다 카메라를 넣어가지고 고기 행동 반경을 다 측정을 하고 먹이 어떤 거를 좋아하고 식이 주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자율화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게 수중 카메라가 고기 집단 행동을 하고 먹이를 주기도 하지만 먹이량을 어느 정도로 했는데 먹이 양이라고 하는 게 이게 또 환경 오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면은 이 앞으로 CO2 저감하는데 바다가 그 역할이 굉장히 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넘어서 제가 이래 넘어가도록. 이게 이제 마린 바이오 인더스트리. 이 마린 바이오 인더스트리 관계는 이 토론자로 나온 김세건 박사가 이 분야에 그 특허도 많이 가 있고 참 제법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학자입니다. 그분에게 내가 이걸 그냥 넘기겠습니다. 나중에 좀 설명을 잘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까지 우리가 바다를 너무 모르고 너무 우리가 혹사했다. 지구에 생성되는 모든 오물 바다에 들어가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CO2도 생산된 것이 2013년도 통계에 의하니까 바다가 26%를 흡수했다. 그런데 이것이 바다가 위에 그 미세 플랑크톤 같은 그 플랑크톤의 미세 조류가 없으면은 그게 안 됩니다. 그러면 환경 변화되면 미세 조류가 멸종을 했다 하면 이거는 앞으로 지구의 온난화 이거는 더 심각하고 또 지금 바이러스 그 코비드-19 이게 의한 팬데믹보다도 앞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온도가 올라갔을 때 거기에 사망되는 것이 지금 바이러스 엔데믹보다도 훨씬 크다 하는 것이 다 미래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바다에는 희한한 게 많습니다. 연어만 봐도요. 연어가 그 몇만 킬로를 항해해서 자기 처음에 새끼일 때 그 연못을 찾아옵니다. 같은 어구라도 위에 연못, 밑에 연못 그것까지 구분해가 들어가는 그 기능, 항해 기술 사람이 그건 더 배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홍합 같은 것도 보면은 말이에요. 바다에 그 물이 심한데 딱 붙어요. 그 부착 물질 이건 또 사람이 앞으로 활용해야 되겠죠. 또 보거독 이게 마비를 일으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보거독이 발생했을 때 걸렸을 때 8시간 동안만 안 죽고 견디면은 후유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전신 마취할 때 보거독 이거를 사용하면은 후유증 하나 없는 마취제 개발이 될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해양 세균 머린 박테리아 아주 유명하게 이제 제가 이제 비브리오를 했는데 비브리오는 이제 세계적으로 뭐 미국, 일본 뭐 유명한 학자들도 하는데 심해저 박테리아는 존 베로스라고 말이죠. 워싱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있던 존 베로스 그 양반이 학번이 저하고 같아요. 제가 오레곤에 있을 때 그 양반하고 많은 디스커션도 좀 하겠는데 그 사람이 심해저의 특수 미생물을 발견했어요. 보통 우리 세균을 죽인다 이러면은 단백질 변성,
대사관여 효소 변성 이런데 그거 다 단백질이거든요. 그런데 그 해저 그 세균은 그 최적 온도가요 93도 이하 되면 증식을 안 해요. 물이 거의 끓는 정도 돼야 잘 끓는 그런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추출한 그 내열성 아주 초극 내열성 효소는 지금 생물공학에서 그대로 셀 퓨전 하는데 그런 효소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다에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저희 결론은 좀 있는 것 같고 또 국문으로도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제가 5분이 오버돼서 이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김세훈 선생님. 네, 토론자는 김세권 박사십니다. 김세권 박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세권 교수는 1980년대부터 부경대학교에서 해양생물공학을 가르치고 연구하였으며 현재 부경대학교 명예교수이시고 또한 한양대학교의 특임 교수로 계십니다. 김 박사께서는 한국의 생물공학 연구의 개척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카이틴 그리고 카이토산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이십니다. 최근 15년간 해양생물로부터 생활성물질 추출 및 의학적 응용 연구에 매진하여 해양생물공학 분야에 약 650편의 논문을 쓰셨으며 70편의 전문 서적을 내신 훌륭한 학자십니다. 오늘 여기에 디스카스탄트로 나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김세훈 박사님. 예, 소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해양수산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라는 큰 정부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큰 정부기관을 가졌지만 해양 수산업이 상당히 좀 발전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큰 발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마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해양수산부 생명공학 사업 거기서 시행하는 해양 바이오 프로세스 연구 단장을 2004년부터 10년 동안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해양 생물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그 기능성 소재를 상당히 많이 찾아내요. 산업화시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8종 정도는 그 기업의 기술 이전을 했는데 처음에 좀 생산하다가 다 중간에 관뒀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우선 해양에서 나는 그 공장에서 필요한 원료가 제대로 공급되는 게 없습니다. 그 일례로 감태가 상당히 좋은 성분이 많은데 그래서 주로 감태를 제주도 연안에서 이 파도에 떠 내려오는 걸 수거해가지고 공급을 하는데 그게 좋다고 그러니까 가격이 10배 이상 막 점프를 하니까 그러니까 생산할 수가 없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해양수산부에 미팅이 있을 때마다 원료 생산에 해양수산부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주로 그 양식은 1차 산업이라 거기에 R&D는 거의 쓰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고 산업화가 되려면 원료 생산이 계속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대기업에서는 그런 건 시작할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기업에 찾아가서 방문해서 이런 좋은 게 있으니까 이거 한번 상품으로 만들어 보자 그러면은 연구한 내용을 설명을 하면은 그걸 이해하는 분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연구 개념이 있는 석사, 박사, 소지가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뭘 생산하려면은 시설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영세 업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또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 수산업이 발전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근데 지금 앞에서도 우리 그 장동석 회원님께서 그 우리나라 수산업의 그 현황, 그다음에 문제점, 해결 방안에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발표해 주셨는데 그 무엇보다도 원료 생산이 안 되면은 산업화는 어렵다는 거와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면은 앞에서 좀 언급했지만은 우선 수중 로봇, 그다음에 수중 잠수정, 그다음에 이제 무인 채수산 이런 거 일본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원료 채취를 사람 없이 그런 거로.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바다에서도 무인 그 파밍 시스템이 이제 되면은 원료 이런 건 다 자동화 되는데 그러면은 문제는 이런 걸 어떻게 지금 현 실정에서 상품으로 만드냐 이게 어렵다는 거죠. 왜? 거기에 그런 거 할 만한 인력이 전혀 양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료 생산을 하려면은 지금 그 예를 들어 성장이 빠른 뭐 한 20년 전에 부경대학 김동수 교수라고 미꾸라지를 뱀장아찌 이렇게 크게 만드는 그 삼배차 그 방법을 써가지고 한 것도 있고 지금 현재 근데 이제 그때 GMO 문제가 된다 그래가지고 전부 중단됐어요. 근데 얼마 전에 미국 FDA에서 연어를 대형으로 만든 걸 허가내주고 지금 FDA에서는 그 GMO 연어가 문제 없다는 걸 홍보를 해줄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농업 분야에서 아까도 오전에 발표해 주신 바와 같이 진 에디슨 기술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심지어 광합성 반응을 햇빛이 없는 데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도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바다가 28% 정도의 CO2를 흡수합니다. 그게 지금 포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산성화가 되면서 백화 현상 이런 게 많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pH 변화라든가 또는 온도 변화에서 잘 자랄 수 있는 해조류도 그 육종 기술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진 에디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시간 관계로 제가 이 정도만 하고 우선 뭐 발표자한테 질문은 우선 첫째로 이게 아마 시간 관계 때문에 그 구체적인 그 말씀을 안 하셨는데 어떻게 원료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아이디어. 두 번째로 이 수산업에서는 그 석사 박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인력 양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저는 그 수산 기업에도 그 부설 연구소를 해양수산부에서 좀 지원을 해줘가지고 좀 이렇게 설립하도록 유도를 해줘야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그 진 에디팅 같은 기술 가지고 그 수산 그 물의 육종 기술 개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저게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장동석 교수님 가능하면은 네, 답을 해주시죠.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얼떨결에 제가 아까 서서 보니까 30분은 제가 준비한 양을 발표하기 시간이 진짜 너무 짧아요. 우영부영하다 넘어가 버렸는데 수산물 원료 생산 관계인데 일본에요. 왜 저런 그 가마복구 연제품이 많이 개발이 됐느냐 하면은 한때 그 일본말로 스케소다라고 그러죠. 일본 명태가 1000만 톤 이상 잡혔습니다. 그러니 이거를
처치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소비를 해야 되느냐? 이리 찢고 볶고 뭐 하다가 뭐가 냐면 냉동수름이라고는 그 소금을 넣어가지고 하는 그걸 만들었거든요. 그거 만들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돼요. 프라이 할 것도 되고 연제품도 되고 그와 같이 원료가 많으면은 뭐 제품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 동해안에 옛날에 명태가 엄청 많이 났어요. 이 기후변화 온도 그 상승 때문에 거의 뭐 멸종 단계에 가버렸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공장에 원료를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은 지금 기존 있는 방법에서 개선책을 하나 찾아라. 첫째 뭐냐면 원료가 들어왔을 때 그 채소, 과일도 마켓 디시즈가 한 3분의 1 된답니다. 그 유통량이 없어진다는데 수산물도 특성상 선도 저하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면 이 원료를 어떻게 하면은 좀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가? 그 보관 방법, 원료의 처리 방법,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가공할 때에 원료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도 성분이 같으면은 원료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맹태를 넣어가지고 가마솥 연제품 만드는 것을 다른 상어육을 넣어가지고 만든다든지 뭐가 또 게맛살이라는 게 여러분 그 게가 상당히 많이 들은 줄 알지만 게향이 들어가지고 게살은 사실상 일부밖에 아주 적게 들어있거든요. 맹태 보통 생선육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다른 거를 가지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업체끼리 말이죠. 외국에 어떤 우리 공장에 필요한 원료가 있다. 그럼 집단 구매를 하는 거예요. 집단 구매를 해가지고 그거는 어느 시점에 값이 좀 싸고 어느 시점에 많이 나고 이런 거를 알아가지고 그것을 수입해가지고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공장에 있어서 원료 확보난을 해결하는 중에 하나 들어가겠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제는 기술 원칙. 옛날에는 수산업 하면은 뭐냐 노동집약적이고 뭐 아주 영세적인 이제는 기술집약적, 경제집약적 돈 많이 들어가면 돼요. 왜냐하면은 돈이 되는 데는 하라 안 해도 대기업들이 뛰어들어요. 투자를 합니다. 수산물 하면 위험성이 크거든요. 재난 잘 일어나지, 재 때문에 원료가 왕창 죽어버리지.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제도적인 거를 하면은 원료 생산에도 한 깃들을 가지 않겠느냐. 또 하나 예를 들면 대서양 연어 같은 거 말이죠. 중국이나 일본에는 지금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그걸 개발하는데 투자를 했는데 한국에는 지금 이제 시작은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아주 그냥 초보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그 다음에 사료를 개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니까 연어, 대서양 연어 같은 경우는 완전 양식, 지금 부분 양식이거든요. 명태도 완전 양식 이런 걸 한다든지 그러면은 신품종을 개발해야 됩니다. 신품종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GMO라든지 이제 그 유전자 가입 우리 생각 저도 좀 헷갈려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오전 세션에서 발표한 그 이 젖소는 뿌리 없는 젖소를 만드는 그 중에 저는 하나 뭐냐면 이 우유가 결핵균의 저항성이 있는 성분을 걷다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그 우유 저온 살균 패스리전 안 해도 되는 우유가 생산된다 하면은 이거 CO2 생산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겠다. 지구상에 지금 소가 13억 마리가 있답니다. 13억 마리가 생산하는 메탄가스하고 그 온실가스 양이요 엄청 많거든요. 그래 그걸 줄이기 위해서 자꾸 인공 미트 이제 소고기 안 먹고 만든 아티피셜 미트를 먹겠다 이런 그게 되어가 있고 그 다음에 유전자 조작한 것하고 유전자 편집한 것하고 사실상 엄격히 따지면은 차이가 좀 있다고 보지만 비슷하다. 왜냐하면 원래의 상태하고는 아니다 이거예요. GMO는 외부 유전자가 들어왔지만 유전자 편집은 그 안에 있는 놈을 이렇게 순서를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안전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소비자들이 보면은 누가 그거를 인정하겠느냐. 과거 FDA에서 이거 먹어도 괜찮다, 넣어도 괜찮다는 식품 첨가물 10년 지나고 나니까 해롭다, 발암성 물질이다 해서 사용 못하기만 하는데 지금 GMO나 또는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편집된 식품을 먹었을 때 우리 후세들이 안전하다고 누가 보장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 아까 그 자이언트 미꾸라지도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외부 유전 인자가 아니고 자체 내에 성장 인자를 넣었어요. 그런데 미꾸라지가 이 뭐 꽁치만큼 크니까 소비자들이요 거부해요. 그래서 이 상품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식품은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규제 당국하고 이것이 잘 조화가 이루어야 되지만 언론도 한 몫을 합니다. 대한민국이요 루머의 사이언스보다 루머가 이기는 거 광우병 파동에서 봤지 않습니까? 수산물도 지금 일본 후쿠시마 그 사고 난 뒤에 생선 먹으면은 방사능 물질대가 암이 생겨서 먹지 마라. 그 통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ADI라고 하는 게 섭취해도 굉장히 acceptable risk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다 안전하다고 해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술자 양성 관계. 기술자 양성 관계 이거는 옛날 기술자 양성하고 지금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옛날에는 진짜 그 어떤 연구소면 연구소, 회사면 회사에 우리 회사에서 꼭 필요한 인재는 어디 파견을 하든지 특수 교육을 받든지 해서 그걸 양성하면 되는데 지금은 뭡니까? 그룹 티칭하고 그룹 스터디하고 퓨전 사이언스가 되니까 한쪽 기술자만 융합적으로 기술자를 만드는데 옛날 같으면 제가 어떤 이야기 있었냐면 제가 1968년도 그 RI 지급 라이센스를 딴 때 그때 제가 있던 연구소에서요 6주간을 출장비 제가 하숙해가지고 내가 원자력 연구소에서 4주간 매일 8시간씩 이론 강의 듣고 2주간 액티베이션 애널라이시스 해가지고 그하고 국가시험처가 그때 라이센스를 제가 따서 그 관계 방사능 물질 그 부산의 그 고리 원자력 발전소 앞에 그 수산물 먹으면 안 된다 해서 난리가 났을 때 제가 그걸 분석을 했거든요. 대조군 어쩌냐면 충무에 제일 아무 그 없는 그 샘플, 뻘, 그 다음에 폐류, 조류 이런 거 하고 그 원자력 발전소 앞에 그걸 비교해서 차이가 없다. 이렇게 해서 발표한 적도 있는데 기술자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돈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질문에 또 세 가지였어요? 네,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게 훌루에서 무슨 카멘트가 있을 줄 압니다만 지금 시간이 늦어갖고 종합 토론 때 코멘트를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발표자님 그리고 토론자, 좌장님 애쓰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제3주제인 스마트팜에 대해서 노구지 교수님의 발표인데요. 좌장은 박성우 회원님, 토론은 김학진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박성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박성우입니다. 저희 제 3세션은 타이틀이 스마트팜입니다. 요즘에 정말 정부에서는 이 스마트팜에 대한 연구 개발 여기저기서 부서별로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팜이 들어가니까 이제 농식품부에서도 하려고 그러고 있고 또 이거 원래 이거 산업에 관계된 거 아니냐 그래서 산업부에서도 열심히 지금 연구를 기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착수를 하고 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 스마트팜의 관련 전문가를 지금 전 세계 여러 나라 또 알려진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 가까운 일본의 홋카이도 대학에 계시는 노구치 교수님을 저희들 찾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노구치 교수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간략하게 그분의 경력과 주요 활동 사항 등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구치 교수님은 홋카이도 대학교에 지금 석좌 교수로 지금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로봇 연구실이라고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그 연구실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고 부연구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학력은 홋카이도 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하시고 바로 조교수로 임용이 되셔서 현재 이르렀습니다. 교수님은 2014년 이후 일본 학사원의 그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일본 학사원은 이제 영어로 그 사이언스 카운슬 오브 재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같으면 이제 우리 학술원의 이제 소위 같은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여러 가지 일을 해오고 계십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다 부처간 전략적 혁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처별로 이렇게 해서 R&D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차세대 농림수산 기술개발 과제를 쭉 참여해 와셨습니다. 2018년에부터는 스마트 생물 산업과 농업기술이라는 과제에 지금 부책임자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일본 농공학회 회장이시고요. 농공학회는 이제 교수님이 근무하신 학과, 요즘에 농공학과란 말을 잘 안 씁니다만은 그런 쪽에 이제 회장님을 맡고 계시고 또 CIGR 세계 농공학회죠. 거기에 그 일본 국가의 그 회장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뭐 그 외에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자료에 274쪽부터 한 3쪽이 거쳐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아주 훌륭하신 분을 저희들이 모신 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부치 교수님께서는 스마트 농업의 동향과 발전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것이고, 지정토론자는 서울대 농생대 김학진 교수가 맡아주십니다. 김학진 교수님은 이제 농기계 전공이시고, 지금 현재 농기계 학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스마트 농업에 스마트팜에 관련된 사업단이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질적인 큰 일을 담당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노구치 교수님 발표가 끝나면 좋은 질문이 서로 토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구치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좋은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노보루 노구치 홋카이도 대학교의 교수입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뵙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굉장히 훌륭한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스마트 농업의 현황과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ICT와 로봇 농업을 주로 전공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반적으로 스마트 농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에는 농업에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식품 자급률이 낮고요. 현재 38%만이 자급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동 인력이 부족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 종사자가 많이 줄었고 노령화 문제가 있습니다. 왜 데이터 기반 농업을 우리가 추진해야 할까요? 그리고 자동화와 로보틱을 추진해야 할까요? 이 스마트 기술을 통해서 일본이 아마 농업이 회복되리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 스마트 농업 기술을 보편화시키고자 합니다. 일본 정부는
농민들 다수가 이렇게 데이터 기반 농업을 2025년이면 다 도입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데이터 사용 그리고 로봇 도입을 지금 빠르게 확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 농업 시스템의 전체적인 목표입니다. 스마트 농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러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저비용으로 효율적으로 해야 합니다. 많은 그 경험이 필요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많이 노령화되고 많이 은퇴했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농업에서 데이터 기반 농업으로 빨리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효율적으로 저비용으로 그리고 하이 퀄리티로 수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격 센서 그리고 위성 관측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 기상 관측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서버로 가서 축적이 되고 그리고 빅데이터로 생성됩니다. 빅데이터는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분석되고 또 중요한 정보를 추출합니다. 이 중요한 정보는 농부가 활용합니다. 어떤 어드바이스로 활용을 하죠. 그리고 그 말씀드렸듯이 그 로봇이 농부를 대신하여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마트 농업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사회 5.0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미 아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일본 정부에서 이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 사회 5.0이라는 것은 그 1.0대가 자연과 공존하고 사냥 수집을 했다면 2.0에서는 농업사회였고 3.0은 산업사회, 4.0은 현재, 즉 정부사회고 5.0이 도래할 것입니다. 5.0이라는 것은 이것은 물리적인 공간과 또 사이버 공간이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데이터가 사이버 영역으로 업로드되며 사이버 영역에서 빅데이터가 만들어지고 AI가 그것을 분석을 하고 다시 물리적인 공간 영역으로 그것이 전송되죠. 로봇가 또 인간을 대신해서 일을 합니다. 그게 바로 5.0 사회입니다. 이전 슬라이드를 다시 보여드리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 우측이 위에가 물리적인 영역 그리고 아래가 사이버 영역입니다. 그리고 IoT, 빅데이터, AI, 로봇이라는 주요 기술이 활용됩니다. 사회 5.0에서 사용되는 주요 기술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농업이라는 것은 농업 분야의 사회 5.0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 5.0을 이제 그 농업 분야에서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농업에서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비용으로 축적되어야 하고 하이 퀄리티로 축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농부들이 결정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리모트 센싱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작물 수확에 대해서 예측해야 하고 기상에 대한 데이터 등 많은 데이터들을 필요합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두 가지 어려움들이 데이터와 관련해서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여러 기술이 있지만 현재 여러 ICT 서비스 업체들 간의 상호 연결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정기관 그리고 연구기관의 데이터가 곳곳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하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즉
이것이 사실 활용하기에는 불충분하고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농업의 데이터 플랫폼을 하나를 고안해냈습니다. 2019년에 일본 정부가 만든 플랫폼입니다. 이 농업 데이터 플랫폼에는 데이터를 보유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통합을 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와그리라는 이 플랫폼의 역할입니다. 와그리는 그 국가 농업 그리고 식품 연구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루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와그리 플랫폼은 데이터를 농부에게 제공해서 그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합니다. 스마트 농업에 대해서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 스마트 채소 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기술은 완료됐고요. 지금 실천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쌀 재배에 있어서는 말이죠. 그런데 채소 생산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도 이렇게 IoT도 사용하고 또 빅데이터, AI 로봇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드론과 드론의 또 원격 감지 기술을 활용하고 또 성장 모델링을 하고 또 그 병해충을 조기에 발견하고 또 어디에 과일이 있는지 그 위치를 판단을 합니다. 그게 이제 서버에 가서 빅데이터가 만들어지고 AI가 그것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적화합니다. 어떤 화학, 농약, 살포라든지 어떤 비료 적용 등에 대해서도 최적화하고 최적의 수확 시기, 수확량 등을 미리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로봇가 이 단계에서 인간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로봇가 수확을 하고 선별적으로 수확을 합니다. 즉, 다 큰 것만 이제 수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마트한 생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농업 플랫폼을 이런 방식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5m 높이에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각각의 채소는 굉장히 사실 작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사이즈도 사실 작습니다. 가로 50m, 세로 35m, 그리고 픽셀 6060, 세로 그리고 가로 6780 픽셀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데이터죠. 이 이미지를 가지고 어떠한 과일이 어디에 호박이 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품종을 봅니다. 고링기, 오이다케, 구리탄, 그리고 에비수 이런 품종들을 분석을 합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은 원래 처음에 오리지널로 촬영한 이미지고요. 아래쪽에는 이것이 다른 방식으로 호박이 어디 있는지 그 포인트를 나타내는 사진입니다. 위쪽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 호박이 어디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죠. 고링기가 사실 주황색이지만 흙 색깔과 좀 비슷하고요. 우측에는 사실 그 잔디, 풀 색깔과 너무 비슷하죠. 그 탐지 알고리즘이 얼마나 정확한지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입니다. 모든 품종에 대해서 그 적용 가능성이 90% 이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이 수확하기 전에 수확량을 미리 예측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적합한 방식으로 출고할 수 있을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호박을 수확을 하고 그것을 이제 시장에 팔기 위해서 내보내죠. 그런데 그 수확량을 미리 안다면 그것을 사실 시장에 내보내기까지 그 출고 계획을 짤 수가 있잖아요. 마케팅과 관련된 그런 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이전에 그 수확했던 방식의 영상입니다. 많은 인적 투입이 필요했죠. 이 수확 시기는 굉장히 바쁜 시기입니다.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이 없어서 일손이 부족해서 문제였던 때죠. 그리고 등도 쑤시고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학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이미 있는 그 로봇 트랙터와 로봇 팔 그리고 손 등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아래쪽을 향해서 보면서 카메라가 그 AI를 통해서 어떤 것이 다 자랐는지 보고 그곳으로 다가가서 그것을 수확을 해냅니다. 굉장히 느리게 플레이되고 있지만 어쨌든 로봇가 이렇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밤에 이렇게 로봇이 일하고 낮에는 사람이 와서 나머지를 이제 수확을 하면 되죠.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인력이 점점 부족해지고 또 농민들의 수도 줄고 또 노령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일본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신조 아베 전 총리 최근에 타계하셨지만 그가 총리였을 때 그 일본 농업 분야에서 2018년이 되면 로봇을 사용하라, 보편화시켜라고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성공적으로 상용화되었죠. 세계 기업들이 2018년에 이 로봇 트랙터를 상용화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운전하는 트랙터와 협업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계속 지켜봐야 했죠. 안전하게 작동하는지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산성 활용에 있어서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험실에서 제가 20년 전에 이미 개발한 것이었습니다. 밤에도 일하는 로봇이죠. 제초 작업도 하고 스프레잉도 합니다. 로봇이 5c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사실 매우 정확하게 보고 또 그 작물에 어떤 데미지를 가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수확도 가능하죠. 근데 사람이 옆에 있어야만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3레벨 로봇을 개발 중입니다. 레벨 2의 경우에는 사실 인간과 함께 일을 해야 하지만 레벨 3는 완전 자율 로봇입니다. 원격으로 모니터를 할 수 있고 그 구획간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 상용화되지는 않았고 아직까지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기술적인 여러 가지 난제들이 아직 있긴 하지만 우리가 법도 규제도 많이 바꿔야 합니다. 한국도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그 도로에서는 주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 법률적인 그러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한 사람이 컨트롤룸에 앉아 있고 그 로보트가 모니터링 로보트가
이렇게 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로봇을 이 한 사람이 매니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산량에 상당한 향상이죠. 그리고 여러 구획 간에 흩어져 있는 경작지들 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다가 그 다음 밭에 갔다, 그 다음 밭에 갔다가 다 되면은 이제 그 정거장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뭐 농부는 날씨에 대해서 조회하고 뭐 사실 그 날씨에 따른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하는 게 예전에 있었는데 예전에는 로봇이 다 하고 로봇의 지시를 하고 밭에 가고 그 다음 날에 모든 일이 다 끝나 있는 것을 아침에 발견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규제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많은 조정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이 기업들과 이런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쿠보타라는 레벨 2 로봇입니다. 비주얼 그 관측 시스템이 탑재된 로봇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센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비주얼 센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풀 HD 카메라도 탑재해 있고 또 2D 라이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센서는 안전을 위해서 부착된 것입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어떤 충돌을 방지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카메라가 이렇게 있고 앞에 뭐 차나 사람이나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레벨 3에 있는 기술이죠. 로봇 트랙터가 있고 로봇 컨트롤 룸이 있습니다. 로봇 트랙터는 센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풀 HD 카메라와 2D 레이저입니다. 이 모든 데이터가 로봇 컨트롤 룸에 갑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전송이 되는 것이죠. LTE도 가능하지만 5G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로봇 컨트롤 룸에서 그 이미지를 분석을 합니다. 어떤 장애물을 확인하기 위해서죠. 여기가 컨트롤 룸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이미지를 AI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어떤 장애물이 발견되면 어떤 경고가 뜹니다. 오퍼레이터가 경고를 보고 어떤 뭐 속도를 조절한다든지 또는 완전히 스탑시킨다든지 이런 결정을 내리죠. 하지만 어떤 긴급한 상황에서는 AI도 서포트를 합니다. 또 5G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송에 5G가 사용됩니다. 5G의 장점은 첫 번째는 빅데이터 전송이고요. 또 네트워크 레이턴시도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커넥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해상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빅데이터가 순조롭게 전송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 픽셀 사이즈고요. 그리고 지상 해상도도 중요합니다. 픽셀당 2mm입니다. 즉 2mm도 탐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빠른 속도로 갈 때는 사실 어떤 물체를 알아보기가 어렵죠. 인간의 능력의 한계 때문이죠. 하지만 이 기계의 경우는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모든 정보가 서버로 가서 분석이 되고 그 2mm의 변화도 감지합니다. 트랙터는 굉장히 천천히 다니죠. 그리고 또 컨트롤 룸과 관제실과 밭 또는 경작지 간에 그 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즉 관제실에서 멀리 있는 먼 지역에 있는 그러한 경작지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여기 AI가 이렇게 장애물을 발견하는 장면입니다.
이 로봇가 인간을 탐지하고 있고, 그리고 또 거리를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의 목표 중 하나는, 중요한 목표는 바로 안전입니다. 근데 2mm 장애물, 사실 그건 중요하진 않죠. 그래서 또 다른 목표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현재 병해충을 감지하는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AI에 보내져서 분석을 하고 5G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로봇에 피드백을 줍니다. 그러면 어떤 병해충 초기 단계에 그 농약을 바로 살포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환경에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추후에 필요한 농약의 그 양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 전통적인 일반적인 그 트랙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이 사람은 트랙터를 매우 좋아하는데 사실 농업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병해충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기술을 여기에 탑재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가 농업을 잘 모르더라도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에서 다 커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약, 살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계가 인간의 개입 없이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개발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컨트롤 룸이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가 컨트롤 룸이 몇 개 있는데 이곳은 이와미자와 시에 있는 컨트롤 룸입니다. 4개의 로봇이 동시에 작동을 하고 이 세 분이 제 학생들인데요. 가운데 분이 오퍼레이터입니다. 나머지 2분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만 지금 작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모니터가 GIS 모니터입니다. 로봇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얼마나 빨리 달리고 있는지 이러한 정보가 이 모니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장애물을 감지하는 이 빨간 거고요. 그리고 이게 정면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감지되어서 경고가 뜹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로봇의 근처에 나타났다 등등 이런 경고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분이 그것을 놓쳤다 하더라도 AI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 로봇을 멈추도록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명도 이 4개의 모니터를 다 매니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8개의 로봇까지 동시에 매니지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한 명이 8개 이상, 10개 이상 매니지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로봇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원격으로 사람 오퍼레이터가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퍼레이터가 자동 모드 또는 원격 조정 모드 중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원격 조정이라는 것은 원격으로 관제실에서 운전을 하는 것이죠. 때로는 로봇이 어떠한 지점을 통과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굉장히 좁은 곳에서는 어떤 매우 변칙적인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모드에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원격 조정 모드로 스위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로봇 트랙터는 완벽하진 않습니다. 현재 로봇은 그 안전을 위해서 수동으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안전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원격 조정의 경우에 30km 떨어진 곳에 있다 할지라도 사실 변두리 부분에는 사실 사람이 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리모트 원격 조종 모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운전을 하는 것이죠. 그 테두리 부분을 다닐 때는 이렇게 원격 조종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그가 운전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를 기능을 그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 모드로 갔다가 또는 원격 조정 모드로 갔다가 스위칭 가능합니다. 이것도 그 행렬 시스템입니다. 일본에서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 로봇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 농업 경작지가 사실 규모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트랙터들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죠. 작은 트랙터들이 각각의 밭에서 별도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측 영상을 보면 홋카이도에서 찍은 영상인데요. 홋카이도는 그 농업이 가장 주된 지역 업종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큰 트랙터들을 활용합니다. 이 경우에 4개의 로봇가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즉, 주로 큰 기계를 활용하는 지역이죠. 왼쪽에는 1개가 작동하고 오른쪽에는 그 같은 마력 곱하기 4입니다. 그래서 멀티 로봇 시스템이 작은 경작지에서 큰 경작지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랙터의 수를 조절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로봇이 큰 로봇을 대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또 로봇가 4개가 지금 홋카이도에서 실험되고 있습니다. 이 로봇들이 서로 간에 통신을 주고받고 정보를 교환합니다. 그리고 이 4개의 로봇이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지금 주행하고 있습니다. 신조합의 전 총리가 SES 포럼이라는 교토에서 매년 개최되는 포럼에서 전 총리께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작은 로봇가 이렇게 경작지에서 함께 협동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수의 로봇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관제실도 필요하고 또 로봇을 통제해야 하고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려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신 쉐어링 그리고 작업 하청을 계약을 통해서 주고 이런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큰 기업들은
그 어떤 하청 시스템을 통해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골드만삭스라는 굉장히 큰 투자 은행이죠. 그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매뉴얼과 또 자율 트랙터를 연구를 통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한 개의 트랙터가 600마력이고 굉장히 크죠, 규모가. 근데 우측에는 한 개의 60마력 자율 트랙터가 10개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시장 가치로 따지면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 대규모 농업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큰 트랙터가 활용되기 쉽지 않습니다. 밭에서 사용될 때 어쩔 때는 너무 비가 많이 와서 그 머신이 그 밭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어쩔 때는 며칠 몇 주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확 시기인데 그것을 놓칠 수도 있죠. 그리고 큰 머신들이 토양 위에 있으면 그것이 흙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물이 제대로 자라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작은 트랙터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것의 취지입니다. 또 다른 주제이긴 하는데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니고요. 이 수학 로봇입니다. 아스파라거스를 수확하는 로봇입니다. 일본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로봇입니다. 이나호라는 기업이 개발한 기술이고요. 다 성장한 아스파라거스만 지금 수확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실상 큰 노동이기 때문에 로봇가 이렇게 대신하고 밤에도 로봇가 일을 합니다. 또 다른 것을 소개해드리자면 이 어그리스트라는 스타트업 기업이 개발한 것입니다. 이것은 피망을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로봇은 사실 굉장히 큰 온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4헥타르, 5헥타르 규모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단순한 로봇이지만 사실 매우 고가입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아직까지 그렇게 보편화되진 않습니다. 구독 방식으로, 임대 방식으로 이 로봇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로봇이 몇 개의 아스파라거스를 또는 그 피망을 수확했는지에 따라서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임대 방식으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용화되지 않고 현재 개발 중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스마트 농업이 그 인력 부족에 있어서 문제 해결책이 될 것으로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농업은 농업 분야의 스마트 소사이어티 사회 5.0입니다. 데이터 기반 농업과 또 농업용 로봇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3세대 자동화된 머신은 원격 관제와 또 자율 이동, 구획 간 자율 이동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채소 생산과 또 과수원 재배에도 작은 스마트 로봇들이 현재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김학진 교수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First of all, I would like 먼저 이 자리에 오르게 되어서 매우 영광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부치 교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주 훌륭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스마트 농업에 대한 상황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농업은 정말 아주 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감소, 그리고 고령화, 그리고 또 기후 온난화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스마트 디지털 농업이 이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스마트 농업에는 여러 가지 핵심 기술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른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있는 거죠.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드론 등도 사용을 해서 농업의 첨단 산업화와 데이터 축적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일본에서의 농업 로봇의 발달 그리고 스마트 농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그 기술적인 발전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농업 로봇이 얼만큼 발달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농용 로봇 개발 그리고 또 이 트랙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30년 동안의 발달 상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정말 아주 유익한 강연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래 스마트 농업의 발전에 필요한 로봇 개발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관련 정책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스마트 농업을 연구하는 연구소나 학교, 기업 그리고 또 정부 정책 담당자들에게도 아주 매우 유익한 강연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토론자로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프레젠테이션을 들으니까 사실 제가 질문을 하려던 데에 대해서 이미 답을 많이 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은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농용 로봇 기술에 대한 발전 요소와 관련된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교수님께서는 농용 로봇 기술 발전 단계를 3개로 나눠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단계 구분으로는 여러 가지 요소가 결정하는 것 같아요. 로봇을 단독 작동을 하는 건지 또는 동시에 다중 작동하는지 사람이 조작을 개입을 하는 수준 또 로봇이 주변 환경을 인식을 하는지 이와 같은 요소들이 중요한데요. 굉장히 발달된 기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술들을 이제 농업 분야에 성공적으로 도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질문을 드리자면 저희와 공유해 주실 좀 모범 관행이나 사례들이 있는지 그래서 이 성공 여러 가지 분야에 걸친 여러 가지 기술의 협업 여러 가지 분야 학문들의 협업에 대한 사례가 있으신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농용 로봇을 많이 발달시켰는데 제법 고급 비싼 GPS라든가 라이더라든가 비싼 장비들을 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로봇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농업에서 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로봇들이 조금 더 저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안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근데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라면 어떤 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농용 로봇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또 상용화된다고 했을 때 그 안전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거 몇 가지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네 번째로 현존하고 있는 농용 장비, 농용 뭐 예를 들어서 뭐 트랙터라던가 뭐 등등의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농기계를 기반으로 발달을 많이 언급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스탠드얼론 방식의 농기계들을 많이 발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하고 일본 쪽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그 일본 쪽에서의 접근 방법에 대한 그 근거나 논리를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부류의 질문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농용 로봇과 관련된 건데 이제 스패드 미터 사용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잎사귀에 있는 그 클로로필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보통 샘플링을 하고 뭐 그 외에 또 측정을 하는 방법과 스패드 방법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좀 더 표준화되기 위한 노력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뭐 표준화라는 것이 사실 결국은 농업 상용화에 있어서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와그리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농업 정보 관리 시스템 혹은 플랫폼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스마트 로봇 플랫폼을 이 현지 정보 수집을 연동시켜서 AI 솔루션, 예를 들어서 와그리와 같이 연결을 하신 경험이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Thank you. Very nice question. 네, 정말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질문에 대해서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그 연구에 대한 콘소시엄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민간 기업들과 어떻게 협력할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제 연구가 사실 컨소시엄에서 기반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술원만으로는 할 수 없고 우리가 그 기업들과 함께 했습니다. 제가 도요타와 함께 일을 합니다. 제가 아까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말이죠. 연구 결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차량들이 도요타와 함께 협력했고 소니도 잘 아시는 회사죠. 뭐 영화나 게임 등으로 유명한데 센서, 카메라로도 유명하고 AI도 유명한 그러한 기업입니다. 또 네오티티라는 그 통신사와 함께 일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기업들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들이 이 농업 기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일본은 사실 인력이 매우 부족하고 또 글로벌적으로도 우리가 봤을 때 식량 문제가 있고 기후변화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이런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이러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뭔가 기여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이 SDG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들이 그 식물을 더 이 브랜드 파워에도 큰 도움을 받기 때문에 SDG에 참여를 합니다. 하지만 농업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들은 기술은 좋지만 농업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프로그램 디렉터로서 우리가 주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술을 알고 미래에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포럼들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는 농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상용화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레벨 2 트랙터가 이미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비쌉니다, 사실. 아직까지 농부들이 사기에는 비쌉니다. 하지만 점점 그 가격이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싼 편이죠. 이 시장의 그 수요가 아직까지 적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이 사업이 아직까지 시작 초창기이기 때문에 개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것을 이제 회수해야 되는 개발자의 입장이 있죠. 그래서 이 시장을 확대하는 게 중요합니다. 로봇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시장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120마력 트랙터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한 60마력 정도입니다. 그래서 로봇이 상용화된다면 그때는 그 시장의 크기가 커질 것입니다. 또 어떠한 안전성 센서가 여전히 비싼 그러한 부품의 가격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고요. 또 그 차량에 들어가는 부품, 차량에 이미 사용되고 있는 부품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가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사실 기술이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필요합니다. 아마도 농부들은 트랙터가 1년 365일 작동을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사용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유한다든지 다른 계약,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서도 효율적으로 로봇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는 농부들은 대체로 비싸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안전성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네, 안전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김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것을 개발하는데 한 30년 동안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상용화되면 첫 번째로는 비용에 대해서 질문하고 두 번째로는 안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이프티, 안전과 관련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한 개의 센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에 쳐다보는 비전 센서라든지 라이트 센서, 타치 센서, 여러 개의 여러 층의 안전성 센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안전을 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비용이 늘어나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게 필요하죠. 네 번째로는
네, 유럽에서는 뭔가 특수화된 로봇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한 접근 방식도 좋은데 그 로봇이 주로 그 드라이버 씰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다면 어떻게 로봇을 밭에 갖다 놓느냐? 어떤 트랙이나 다른 걸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로봇을 옮기는 게 문제입니다. 또 비용 문제가 있죠. 로봇이 사실 농업 부문에서 많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것들이 로봇에게 있어서 새롭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로봇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사실 그것이 사회에서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퍼포먼스. 이 농업이라는 것은 사실 생각해 보면 많은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토양 문제라든지 분진 문제라든지 또 진동 그리고 어떤 뭐 화학 물질 아니면 뭔가 부식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동차와는 좀 다른 문제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 종류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이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고 그래서 시스템을 우리가 완성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트랙터는 이미 굉장히 오랫동안 잘 유지되고 있잖아요. 상태가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 전통적인 트랙터 이미 사용되고 있는 것을 자율형으로 트랜스폼하는 것이 더 상용하기에 쉽고 적용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또 전통적인 트랙터에서 우리가 조금 개조를 하는 것이 변형을 시키는 것이 더 빨리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최대한 빨리 개발하고 적용을 최대한 빨리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라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3시 30분까지 짤막한 휴식을 갖겠습니다. 밖에 지금 커피 로비에 그 커피하고 음료 같은 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나가셔서 좀 시간 쉬시기 바랍니다. 그럼 3시 30분에 다시 여기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